이번 6.3 지방선거는 정말 재밌게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핵심이 서울이죠. 일단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1번은 세제, 조세 저항 때문에 고가 아파트 시장은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겼고 빨간색이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특징인데 이번 6.3 지방선거는 정말 재밌게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일단 여당이 이기긴 했습니다. 12대4 구도가 나왔고 이기긴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가 않은, 올림픽에서 메달은 땄는데 인기 종목에서는 다 진,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한쪽도 승리다, 참패다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려운데 핵심이 서울이죠. 핵심 서울. 우리가 정치 얘기는 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서울 얘기만 합시다. 부동산이 중심이고 지금 핫 이슈고 부동산 정책 규제도 서울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서울만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됐어요. 계속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가 그것도 이제 설문조사니까 응답 안 한 샤이 보수가 좀 많았다고 생각이 나는데 일단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에 보게 되면 한강벨트에서 빨간색이 몰표가 나옵니다. 예상을 했겠지만 한강벨트 집값이 비쌉니다. 집값이 비싼 곳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죠. 특히 이제 정부가 7월에 세제 개편안에서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내 부담이 늘어나는데 어느 집주인이 정치 성향을 떠나서 저는 2년보다도 무서운 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아니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거 지지할 수 있겠어? 결집하게 되고 이제 자녀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본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빨간색을 지지하고 자녀는 파란색을 지지합니다. 서로 다르게 투표할 수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한마디 합니다. 이번 선거는 빨간색 찍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왜요? 저도 제 생각이 있습니다.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아. 세금 많이 나와서 집 팔면 너 좋냐? 잘 생각해. 알겠습니다. 빨간색 찍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성향이 달라도 왜 이 집을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세금 부담 때문에 팔아가지고 서버리게 되면 나는 무주택이 되고 앞으로 받을 집이 없는데 그럼 누구를 찍겠습니까? 빨간색 찍습니다. 진짜 이게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더라고요. 1번은 세제, 조세 저항 때문에 고가 아파트 시장은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겼고요. 빨간색이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특징인데 2030 청년들이 계속 지금까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진보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파란색을 계속 찍어줬는데 이번에는 빨간색을 많이 찍어줬어요. 특히 젠더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대남이라고 하잖아요. 20대 남자들은 빨간색 보수를 많이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분들은 진보 성향이 있는데 이번에 보면 바뀌었어요. 30대들 여성분들이 오세훈 후보를 이제 시장이 됐죠. 오세훈 시장을 더 많이 지지했어. 이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념이 바뀌었나? 아닙니다. 2030들은 다르게 봐야 돼요. 이념이란 게 저는 대한민국의 상식이자 정의는 2030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왜? 60대 이상은 6.25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입니다.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있고 더 보수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전쟁에 참전도 했고 내 가족이 죽기도 했고 엄청난 피해를 받기 때문에 보수화가 더 결집이 됩니다. 반공의식이 투철하고요. 40, 50들 민주화 세대잖아. 60 중반 때까지도 민주화 세대이기 때문에 또 그런 민주화에 대한 이념이 강합니다. 진보 의식이 더 강해요. 2030은 그런 게 없어. 진보 보수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취직이 중요하고 진짜 공정과 정의가 중요한데 이분들이 지지를 해줬다? 근데 갑자기 왜? 저는 전월세난에서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30대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없네? 전세가? 집값은 계속 올라가네? 뭔가 대책이 나오겠지? 그런데 정부는 정상이랍니다. 전월세난은 전세는 사금융이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불안정해.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월세가 맞아. 전세가 소멸되고 월세로 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월세난이 아니야. 문제 없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당사자들은요. 아니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내 주거 안정을 해달라고. 그럼 집값을 잡아주던가 아니면 집을 하나씩 주던가 아니면 임대 아파트를 그냥 쉽게 주던가. 임대 물량도 안 나와. 아파트 분양은 안 돼. 분양이 돼도 가격은 비싸. 기존 아파트도 가격이 비싸. 전세로 가려니까 전세 매물은 없어. 월세로 가려니까 월세 가격도 올라.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 같아. 미쳐버리는 거죠.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마음을 달래주고 공급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 규제도 동전의 양면성이 모든 정책은 다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매물은 좀 나올 수는 있어도 세입자 전세 매물이 없어집니다.
토지거래가도 마찬가지고요. 정책에 부작용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한 공급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좀 유보를 한다든지 속도 조절을 했어야죠. 그래서 공공임대도 좋고 재건축 재개발도 좋고 좋은데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충분한 물량 공급을 하고 그 후에 다주택자 규제를 하든 토지 거래를 하든 압박을 하든 뭐 했어야 되는데 전세를 좀 소멸시키든 해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전월세는 안이 터지게 되고 주거가 불안한데 누구를 지지합니까? 내 삶이 불안한데 지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요 5선 시장이 뭐 엄청 좋고 막 이런 거보다도 내 삶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달라는 저는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입니다. 아무튼 시장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선거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야 이거 전월세 문제 심각하네. 전월세 문제 빨리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니 이거 뭐 정상적인 흐름인데 어떡하라고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보니까 살짝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전월세 문제 알겠어. 나 충분히 알겠고 우리 또 준비를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월세 문제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게 정상화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책은 보완대책, 전월세 안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전세가 소멸되는 게 정상이고 월세로 가는 게 정상이고 뭐 지금은 일시적인 뭐 불안이니까 이거는 시간에 해결해 줄 문제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니까 전세는 지금처럼 우리 계속 규제해 가지고 오히려 더 강하게 규제할 거야. DSR도 적용할 거야. 전세대출 씨를 말려 가지고 전세를 완전 죽여버리고 월세로 가는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와 이거는 앞으로 2030의 마음을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후자라면. 왜? 2030은 굉장히 좀 불리한 구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청약만 하더라도 아니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어야 뭐 특별 공급이라도 되는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녀 없으면 당첨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불합리해요. 나는 이제 사회초년생에서 종잣돈도 없는데 서울 중위 가격이 12억이 넘었습니다. 평균 가격은 15억이에요. 살 수가 없습니다. 주거라도 안정돼야 되는데 임대 아파트라도 많이 공급해 줘야 되는데 임대 물량 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주거 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2030 표심은 앞으로도 잡기 어렵겠다. 그러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곳이 어디예요? 정부, 대통령실, 청와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당. 왜? 2028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년도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세제 개편안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7월에 한답니다. 그러면 이번에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와서 보유세하고 장특공제 혜택을 줄인다? 언제 적용이 될 것 같습니까? 뭐 유예를 준든지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서가 나오는데 올해 12월은 작년분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올해 개편한 거는 내년에 반영이 됩니다. 내년 2027년 12월에 이제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폭탄이 나오잖아요. 폭탄이 나온 지역은 민주당, 여당이 이길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강도를 높인다? 집주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예요? 이번에 한강벨트. 강남 3구는 알아. 원래 보수화되어 있고 워낙 고가 아파트고 세금 규제도 무겁기 때문에 이번에 뼈아픈 데가 어디예요? 마포, 성동. 성동도 정원 후보가 이기긴 했는데 원래 더 이겼어야 돼요. 본인이 삼선했던 지역인데 표 차이를 15% 정도는 벌렸어야 되는데 15%포인트 정도는 벌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게 되면 얼마 차이가 안 났어. 성동, 강동, 동작, 광진, 뭐 영등포, 양천구, 한강벨트에서 이번 결과가 보유세 폭탄 때리잖아요.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여당 참패합니다. 노도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보유세 올리는 것도 보유세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올리는 방법, 그리고 세율을 올리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공시가격도 현실화해서 더 올리는 방법이 있고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화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왜? 67개 정도 항목에 영향을 주는데 공시가격을 전체를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 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재산세도 올라가면 잘못하면 경기도 인천 지역들도 표가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스럽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 정도 반영이 될 것 정도. 근데 제일 유력한 건 이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죠. 세율은 못 건드립니다. 왜? 세율은 이제 국회 소득세법 개정 사항인데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동의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국회의원들 자기들 목 날아가는데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내 자리가 불안한데 세율을 올린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60에서
100%까지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정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60입니다. 60% 윤석열 정부 때 내렸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80%였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5%포인트씩 올려서 95%까지 폭탄을 때리다가 윤석열 정부 때 60으로 내렸는데 이거를 아마 80으로 올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시행령으로 할 수 있고 국회 동의 안 받아도 되고 여당 눈치 안 보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에서 80%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보유세 부담이 좀 늘어나긴 합니다. 올해 2026년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보유세가 늘어난 건 2025년 집값 상승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이고 이거는 불만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2027년에 나오는 고지서는 2026년에 집값 상승분 플러스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결합이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담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강남 쪽보다도 강남은 급매물이 나왔으니까 좀 주춤합니다. 오히려 외곽 지역들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내년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공정시장 가입비율까지 올리게 되면 노도강, 금강구, 은평구, 중랑구 지역의 세금 부담이 제법 커요. 절대 가격은 한강벨트보다 낮지. 근데 사람은 상대적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500만 원 내는 사람이 800만 원 내는 거하고 50만 원 내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거하고 누가 강도가 클 것 같습니까? 50만 원 내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게 더 아파요. 500만 원 내는 사람이 800만 원 내면 300만 원 내는 거잖아요. 50만 원 늘어나는 거와 300만 원 늘어나면 절대적으로 300만 원 늘어나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부담을 보게 되면 비중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올리는 것도 상당한 경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 라고 하면 이게 징벌적 과세, 집주인들을 압박하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그런 압박 효과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압박을 많이 하면 조세 저항이 생기고 압박을 덜 하게 되면 집주인들을 버티는 진퇴양난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을 빨리 좀 캐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무슨 판단을 하냐면 일단 집이 필요한 분들, 무주택자들 중에서 집이 필요한 분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구매 욕구, 집을 살고 싶어, 사고 싶지 않아. 이게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나는 사고 싶지 않고 필요가 없어. 왜? 아니 내가 외동자식이고 부모님이 집이 두 채가 있어서 나 한 채 준대. 그럼 굳이 내가 집을 살 필요는 없겠죠. 아니면 내가 전문직인데 부모가 전문직인데 우리는 집에 대한 욕구가 없고 월세 살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 1년에 한 5억 10억씩 버는데 뭐 월세 살면 어때? 우리 먹고 사는 거는 일만 하면 평생 먹고 살아. 이런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아니면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1년에 한 10억씩 버는데 월세, 그런 분들은 제발 전세나 월세 사세요. 월세. 집 사면 안 그래도 집이 부족하고 전세가 없는데 그런 분들까지 집을 사거나 전세로 가게 되면 더 힘드니까 그분들은 월세 좀 사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아도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닌 분들, 일반적인 분들은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뭘 빨리 하냐면 전월세 시장이 조기 진화가 되고 안정이 될 것 같다. 에 베팅을 하게 되면 전세 월세 들어가셔도 되고요. 집값이 안정될 것 같아. 집값이 오히려 떨어질 것 같아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셔도 됩니다. 본인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사라고 합니다. 왜? 자, 생각을 해보죠. 가치관이 다 틀립니다. 기린 말이 네 말이 맞아 라고 할 수도 있고 야 네가 뭘 안다고 뭐 자꾸 사라 그래. 내년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금리도 올라간다는데 네가 말이 되는 소리래? 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집값과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압박을 줍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금리 인상이 누적이 되면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 살 수 있겠습니까? 샀습니까? 2022년에 집값이 그렇게 떨어졌을 때 샀습니까? 녹화일 기준으로 녹화일 전날에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못 사겠더라고요. 삼성전자 마음은 머리는 사야 된다라고 외치는데 불안해서 못 사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는 첫 번째,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알아요? 집값 언제 떨어질지 알겠습니까? 서울 집값이? 모릅니다. 두 번째, 떨어졌다? 얼마나 깊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삼성전자 조정이 됐다. 언제 얼마까지 가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조정이 됐어. 떨어졌어.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또 몰라. 더 떨어질 수도 있나? 막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집을 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이 집을 사냐면 떨어졌을 때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집 삽니다. 잘 몰라. 그냥 돈 있고 필요해가지고 내가 집이 필요하네? 해서 원래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 유튜브도 안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세 만기됐네? 이번에 집 살까 해서 집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이 그냥 삽니다. 용기가 있고 모르니까. 근데 아는 분들
유튜브 열심히 보고 분석하는 분들, 특히 전문가들 못 삽니다. 떨어질 때 어떻게 삽니까? 일부 전문가는 뭐 하락 구간에 떨어질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에 사면 된다는데 그거는 주식 얘기고요. 부동산이 떨어지는데 하락 이 구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이 언젠데 그거는 전문가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안 됩니다. 2022년, 2023년에 우리가 지금 못 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사신 분들은 그냥 필요하고 심플하게 필요하고 자금이 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전략은 항상 실패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안 된다. 단 내가 안 사고 싶어. 그건 본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나는 필요 없어. 부모님 집을 받고 돈이 많아. 월세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중산층이다. 또는 서민들이다. 자금은 좀 있다. 돈에 맞춰서 사십시오. 나는 돈이 부족한데요.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십시오. 10억 있는 분, 5억 있는 분, 2억 있는 분, 1억 있는 분 상황이 다르잖아요. 2억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는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럼 나 2억 가지고 뭘 하지? 그러면 방법이 있죠. 뭐 재개발 구역에 구역 지정이 될까 말까 하는 초기 단계에 빌라를 산다든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넘어와서 비규제 지역에 2억을 전세 끼고 사고 나는 월세를 산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지하철 라인을 보고 산다든지 신안산선이 2028년에 개통이 되는데 신안산선 라인을 보게 되면 안산시에 뭐 승포주공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 역세권에 전용 59 아파트가 3억 얼마 하거든요. 3억 됩니다. 그러면 1억 있는 사람이 생애 최초 대출 받아서 사면 2028년에 지하철 개통하면 여의도까지 출퇴근 가능하잖아요. 거기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고 지하철 개통되면 좀 더 오르겠죠. 이런 거 인천에 가더라도 나는 돈이 1억밖에 없어. 그럼 인천에 지하철 7호선 라인으로 가게 되면 그 부평구에 부계동이 있거든요. 부계동도 선도지구,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막 하고 있는데 그쪽에 아파트들 봐도 1억으로 또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규제 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찾아보면 있다니까. 돈이 더 있어. 더 있으면 더 있는 대로. 나는 한 3억 정도 있는데 남쪽에 살아요. 회사가 삼성이에요. 삼성 협력사야. 예를 들어서. 3억밖에 없어요. 어떡하죠? 라고 하면 요즘 동탄 신도시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미친 듯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동탄 신도시도 크잖아요. 그럼 외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 신주거 문화타운인가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또 3, 4억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대출 받으면. 그것도 돈 없다면 병점으로 가도 되고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돼.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자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떨어지면 살 것 같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전월세 난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집 사잖아요. 마음이 편합니다. 일단 오르고 내리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오르면 좋은데 당장 팔 집도 아니고 보통 한 8년 평균 8년 거주하거든요. 8년 10년 후를 가지고 바라보고 보유하고 가지고 가는 집인데 내년에 집값 오르고 내리고가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우리 가족이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집주인 스트레스 안 받고 갱신 스트레스 안 받고 계약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다 보면 또 열심히 돈 모으다 보면 또 갈아탈 기회가 있으면 팔고 갈아타면 되고 또 때가 되면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지 부동산을 주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필수제입니다. 필수제. 주식은 선택제자 투자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부동산은 필수제예요. 주거 안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필요해서 전략적으로 전월세로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그게 아닌 분들이라면 필수제니까 저는 돈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맞다.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거는 나도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돈을 좀 더 모아야 되고. 근데 요즘 1,000만 원밖에 없다는 건 본인이 안 모은 거지. 직장 다니면서. 특히 이제 부모님, 청년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수도권에 있다면 불편하더라도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받는 월급은 어떻게든 모으십시오. 종잣돈을 최대한 모으시는 게 최대 전략이고요. 어떻게든 고정비를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해외여행 많이 가는데 물론 그것도 힐링도 하고 좋긴 한데 횟수를 좀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종잣돈을 최대한 모아서 주거 안정을 한 다음에 여행을 가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최대한 종잣돈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자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주거 안정을 하자는 게 1번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대출 정책 기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출 받아 집 사지 말아라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6월 달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요. 집권한 지 만 한 달도 되기 전에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바로 627 부동산 대책인데 이 627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는 6억
6억을 초과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가 소득이 얼마든 간에 내 연봉이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그거는 모르겠고 대출은 6억까지만 받아라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LTV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이다. 그런데 LTV가 70%면 7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겠죠? 물론 LTV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한도에 대한 사항이고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DSR이라는 규제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과 부채의 비율을 계산해 봐서 내가 소득 대비해서 납부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있느냐를 보고서 빌려주는 게 소위 말하는 DTI, 그럼 소득을 대비해서 대출 한도를 결정해 주는 게 DTI, DSR 제도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뭐 대출을 무한정 풀어준 게 아닙니다. 뭐 윤석열 정부라고 해가지고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세요라고 한 게 아닌 게 소득이 안 되는 사람은 애초에 집을 못 샀어요. 내 연봉이 저 박사님 저 연봉 3천인데요 하면 대출 1억도 안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연봉이 제가 뭐 한 1억 됩니다. 2억 됩니다. 하면 이제 대출들을 이제 몇 억씩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갔다가 받아가면서 집을 산 건데 예전에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끌하자면 영끌은 안 됐어요. 은행이 영혼을 담보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숫자로 평가가 되는 거죠. 연봉과 신용등급으로 가지고서 은행에서 대출해 줄까 말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물건의 담보 가치를 초과하면 안 된다가 LTV였었던 거죠. 그런데 DTI, DSR 제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도를 확 상한 캡을 씌워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죠. 연봉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0억이에요. 내가 받으려고 하면 솔직히 대출 몇십억도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내가 20억짜리 집을 살려고 했어요. 예전이라고 하면 뭐 한 14억 정도 대출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6억밖에 못 받아로 가버린 거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연봉이 얼마든 간에 6억만 대출이 나와. 20억짜리 주택을 살 때 내 필요 자금이 얼마죠? 14억이 필요합니다. 이 14억이 안 되면 집 못 사는 거예요. 그게 627 대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소득이 얼마든 간에 6억이면 충분하지라고 얘기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바로 다주택자는 대출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역시 내가 소득이 얼마든 간에 이제 이자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없던 간에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어 추가 주택은 대출 안 해줄 거야. 욕심 부리지 마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집값이 또 한 번 폭발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발표된 게 11호 부동산 대책이에요. 11호 부동산 대책은 이미 대출 규제 다 있는데 뭘 또 해줘요? 라고 하면 한 번 더 강화됩니다. 바로 642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15억 이하는 6억 그대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 주택은 2억만 해줍니다. 집을 더 못 사게 옥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 저희 유튜브 채널 투미TV에서도 어떤 얘기 했었었냐 대책 나오자마자 분석하는 게 627 대책 6억 얘기 나왔을 때 뼈 아플 수는 있겠지만 6억이라도 해줄 때 감사해야 됩니다. 나중에 더 막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4달 만에 또 막았죠. 근데 2억 받아가지고 뭘 삽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는 있겠지만 2억 해주는 거에 또 감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19년도 12, 16 대책 때 15억 초과 고가주택은 대출 영원을 만들어버리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12, 16 대책을 잘 보게 되면 15억 주택하고 괄호하고 뭐라고 써있냐면 초고가 주택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2019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15억 주택이면 비싼 주택이었어요. 강남 쪽들이 다 15억이 넘어갔었고 마포구나 성동구 정도 됐을 때 이제 막 15억이 되냐 뭐 이런 시점이었었다 보니까 15억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느낌이면 거의 한 30억 넘어가는 주택들이란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죠? 집값이 다 올랐죠. 대출 영원을 만들어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왜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현 정부의 정책 기준 제가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대출 받아 집 사지 말라로 귀결되는 건데 그러면 집값이 잡히나요? 아닙니다. 올라갔습니다. 대출 영원을 만들었을 때도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놓치는 게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집값이 왜 올라갈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에다가 쏟아붓는 걸 막겠다라고 말하는 방향성 자체가 뭐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유동성이 막 넘쳐 흐르던 상황이 달라지나요? 문재인 정부 때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매년 이제 국가 예산 찍어내고 추경도 매년 하고, 특히 그때는 또 뭐가 있었었죠?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하면서 전 국민한테 돈을 살포했죠. 돈이 넘쳐 흐르니까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하는 겁니다. 대출을 막아둔 게 유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걸로 비유를 하느냐? 우리가 댐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댐이 있어요. 근데 비가 계속 와요.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막 장마야. 엄청나게 비가 막 쏟아져. 이게 넘치려고 해. 그러니까 댐 수위를 한 번 더 올립니다. 그런데 비는 계속 내려. 언젠가는 시간 문제인 거지. 댐은 언젠가는 넘칩니다. 똑같은 거죠. 현 정부가 그럼 돈을 풀어요, 안 풀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정부 예산은 역대 최고입니다. 엄청나게 풀었고 또 추경을 계속합니다. 2025년도에도 추경 한 두세 번 했고요. 그리고 2026년도 오니까 저는 이런 말은 또 처음 봅니다. 전쟁 추경이래요. 전쟁 추경 하면서 26조를 또 찍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유가 지원금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아쉽게도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만 이 돈 결국 시중에 또 풀리는 거죠.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박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경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산가들이에요. 물가가 10% 올랐다라고 볼게요. 그럼 물가가 올랐다라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그만큼 삭제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전 재산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에요. 너무 낮게 잡았나요? 100만 원이면 인플레이션 10% 올랐다 하더라도 그냥 10만 원 삭제되는 겁니다. 내가 짜장면 사 먹는 게 예전에는 5, 6천 원에 사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10,000원 됐어요. 이거는 10%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원래 체감 물가는 더 뜁니다. 지금 막 갑자기 짜장면 12,000원 달래요. 냉면 무슨 평양냉면 이게 뭔 맛인지도 모르겠는데 2만 원 달라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은 똑같은데 소비할 수 있는 실질 소비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인플레이션이지만, 근데 사실 자산가들 입장에서 물론 물가 올라가서 싫어하겠지만, 그 돈, 짜장면 올라갔다 해서 못 사 먹고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화폐 가치 녹는 거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재산이 10억이다? 1억이 삭제되는 거고, 100억이면 10억이 삭제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는 오케이. 근데 내가 은행에 넣어놨었던 돈을 꺼내가지고 부동산을 사겠다. 이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1, 2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갑자기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확 좋아지고 이런 게 있나요? 물론 반도체, 방산 이런 몇몇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를 맞아서 돈을 잘 벌고 이런 건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전히 힘들다, 위기다, 돈 못 번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당장 동네 단지 내 상가만 본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장난 아닙니다. 매번 바뀌어요. 경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경기는 안 좋아. 주가는 왜 오르지? 현금 가지고 있으면 바보 된다라는 인식들 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행에 예금 넣어봤자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여러분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행 앞에 판금리 3% 있는 거 보면 대부분 적금이고요. 실제 예금금리는 2%대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예금으로 들어놓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1년 정도 돈을 못 꺼냅니다. 자금이 묶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돈을 묶인다? 조금 불안하죠. 언제 어떻게 돈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수시 입출금식 통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 몇인지 아세요? 0.1%입니다. 이 금리인가요? 그냥 사람들이 그 금리가 사실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담아만 놨다가
언제 어떻게 쓰더라도 내가 쓰고 싶다라는 니즈가 내가 필요할 때 쓰고 싶다라는 니즈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동산 시장 금매 나올 때 확 부동산 시장 한번 갔고 금매들 다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불꽃같이 주식시장에 막 편승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기사 나오는 게 외인들이 뭐 무슨 조 단위로 팔아 제끼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냥 개인들이 뭐 조 단위로 사간다고 하잖아요. 엄청 돈이 많습니다. 대단해요. 그렇게 사갔는데 또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돈들이 나옵니다. 그게 다 뭐냐? 그게 다 뭐냐?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거지 남들도 돈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똑같아요. 대출 규제를 한다, 대출 규제를 한다. 이게 부동산 시장을 가든 유동성을 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돈을 현 정부가 계속 찍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 풍부한 유동성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대출 규제를 해서 집값이 잡힌다로 보는 게 아니라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추경 더 안 할까요? 국가 재정 더 인상 안 할까요? 우리가 명목을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재난지원금인지 뭐 민생 소비 회복 쿠폰이었나? 뭐 그렇게 하든지 하다못해 고유가 지원금인지 나중에는 또 무언가에 이제 재난이 터져서 재난지원금이 뭐든 아무튼 간에 계속적으로 쿠폰을 계속적으로 살포한다. 안 할 것 같으세요? 돈은 계속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건지는 당연한 수순으로 자산시장 가격이 올라간다로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꼼수 증여라고 하는데 꼼수가 어디 있나요? 다 법적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금이 너무 무지해서 그냥 무식하게 쌍팔년도 마인드로 하다가 사고 터지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데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그냥 애한테 내가 부동산 턱턱 그냥 콕 증여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국세청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다 자금 조달계획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이사를 가려 할 때, 살 때, 팔 때 정부의 허락도 받아야 됩니다. 2025년도 11호 부동산 대책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서울 25기고 경기 남부 주요 12개 지역들 싹 묶었기 때문에 내 멋대로 팔지도 못해요. 사지도 못하고 다 구청 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막 그냥 막 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다 자금 맞춰 놓으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꼼수 증여라고 말하는 사례들 보면 왜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했을까? 그냥 부동산 전문가 아무나 만나서 조금만 알아봐도 세무사만 찾아가서 해도 저런 실수 안 할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꼼수 증여가 아니라 원래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건데 놓친 사람들이 있는 것 뿐인 거고 실제로 지금 하시는 분들은 탈세는 없어요. 절세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내고 증여한다.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주택자를 규제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처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처분하기 너무 아까워. 그러면 증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한테 차라리 미리 주자. 나는 강남 주택이 있어. 근데 마포, 성동구에 주택이 또 있어. 이거 팔기는 좀 아까워.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씩 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 구조기 때문에 애가 설령 미성년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1주택자 세율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가니까 애들한테 미리 증여하자라는 움직임은 당연히 많고요. 근데 이게 위법이다? 탈세다? 그건 아니다. 우리 합법적으로 세금 내면서 증여하시면 된다. 라고만 말씀드립니다. 이제 아마 새롭게 나올 만한 이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것일 건데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하반기쯤 되면 지방선거 끝나고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제를 아마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일단 우선 장기보유 특별공제 도대체 무엇이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 이제 양도소득세 규정을 한번 보게 되면 12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100%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일단 1세대 1주택자 전제하에 12억 이하 주택은 양도 차익이 얼마나 내가 예를 들어 1억에 사서 12억에 팔아도 세금은 0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이 15억인 시대가 왔습니다. 뭐만 하면 신축 아파트 뭐 20억, 30억인 주택이 되게 많은데 그럼 12억 초과분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안분 계산을 먼저 1차적으로 하고요. 거기에서 내가 장기 보유자다라고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또 해줍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내가 2년 실거주를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1년 보유당 2%씩 해서 최대 15년 30%를 주는 표 1의 공제를 주는 게 있고, 내가 2년 실거주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1년 보유당 4%씩 1년 거주당 4%씩 해서 최대 합 80%를 주는 표 2의 공제가 있습니다. 자, 표 1, 표 2라고 말했는데 이게 나중에 또 등장하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로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내가 10억에 사서 20억에 판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 8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겠지만 여기서도 장기별 특별공제 최대 80%를 받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세금 몇 천만 원 안 냅니다. 그게 바로 장기별 특별공제예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저 부동산 투기꾼들한테 불로소득을 저렇게 많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장기별 특별공제 없애야 됩니다. 혹은 세율을 낮춰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별 특별공제를 건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진보 계열에서 올라간 입법안을 보게 되면 극단론자는 아예 장특공을 없애겠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입법 발의된 거 보게 되면 모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한 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1의 공제, 그냥 단순히 보유만 하면서 가는 건 없애버리고 1년 보유당 4%, 1년 거주당 4%를 단순 보유만 하는 거를 없애버리고 1년 거주당 8%로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실거주자는 페널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10년 보유, 10년 거주했어요. 그럼 10년 거주도 했죠? 그건 똑같이 80%입니다. 근데 거주 기간은 짧은데 보유 기간만 10년 꽉 채운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페널티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단순 보유만 했을 때 세제 감면 혜택들 없애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왜 하느냐? 공급을 강제적으로 출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선은 2026년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강화하면서 다주택들 팔라고 했었죠. 그 사람들 다 팔았습니다. 혹은 이제 못 파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또 매물 또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주택자밖에 안 남았어요. 애초에 서울 같은 곳은 지금 이미 다 조정대상 지역이죠.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다주택자 애초에 장특공 표 1도 안 줘요. 그러니까 애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논하는 것 자체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1주택자 너네들도 갈라치기 하는 거죠. 실거주 했어 안 했어? 안 한 애들은 너 세금 이제 많이 거둘 거니까 빨리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사람들 중에서 급한 사람에 매도를 하겠지만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일단 당장 다주택자 팔게끔 하는 거랑은 1주택자는 상황이 달라요. 1주택자로 가정하게 되면 내가 실거주 중이에요. 실거주 중인 주택 팔 거예요? 애초에 실거주자들은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면 비거주 1주택자들이 문제라는 건데, 비거주 1주택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게 세금 때문에 팔까 어쩔까 알면 고민이 좀 될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종부세는 1주택자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팔까 고민하는 사람 물론 있을 거고 파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실거주 하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실거주해서 기간 채워나가면 되겠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파는 거 외로는 선택지가 없었는데 1주택자는 내가 진짜 사야든가 혹은 팔거나 선택지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반감될 거고, 그리고 1주택자들은 심정적으로 내가 이거를 팔면 뭐해? 무주택자 되잖아. 기 때문에 그런 무주택자가 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저항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5월 9일 때처럼 급매물들이 쏟아질 것이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쏟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파급력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 팔 사람 팔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매물이 나올 게 없어요. 다주택자 쥐어짰죠? 1주택자도 쥐어짰습니다. 이제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 가면 집값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로 봅니다.